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 관련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집권 시기 여러 기업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김혜성 씨 관련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데요. 이 투자가 김혜성 씨 측에 수십억 원의 특혜를 주기 위한 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김혜성 씨 부인 측의 주식만 콕 집어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 같은 석연찮은 투자에 김건희 씨와 김혜성 씨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9개 기업이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84억 원을 투자받은 IMS 모빌리티는 자사 주식을 가진 10여 곳 가운데 김혜성 씨의 아내 회사가 보유한 주식만 46억 원에 사줬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IMS 측은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나 다른 주주들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2023년 3월 기준 IMS 측이 기존 주주 가운데 주식을 팔 생각이 있는지 타진해봤다고 밝혔던 회사는 기업은행과 김혜성 씨 아내 회사 단 2곳. 그런데 기업은행은 IMS 모빌리티로부터 주식을 팔라는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애초부터 김혜성 씨 아내 회사 주식만 콕 집어서 사준 겁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IMS 모빌리티 주식 시세가 2달여 전보다 약 10% 떨어졌는데도 김 씨 아내 회사가 보유한 IMS 주식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46억 원에 사준 겁니다. 신주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는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한 채로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김혜성 씨는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저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해줘서 멘토처럼 생각했고 서울대 대학원에 같이 입학해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과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동기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취재진에게 김혜성 씨가 김건희 여사를 누나라고 불렀고 김 여사의 과제를 대신 해주기도 했을 만큼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특혜의 증거와 김건희와 김혜성 두 사람의 끈끈했던 과거 행적을 오늘 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보도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몸싸움을 벌이며 특검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죠. 재판에도 3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휴정기를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강제 구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불출석 상태로 내일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피의자가 또 있을까요?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작 재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번이나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으로 이마저도 무산시켰습니다. 교정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직접 해명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는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해 충실히 특검 지휘에 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법원 휴정기를 이유로 2주 만에 열리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당뇨와 겹쳐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없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미 2주간 휴정기에 재판을 진행해달라던 특검 요구 역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지침을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휴정기에도 주 4회씩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즈음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체포 저지용 방패 수사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은 유튜버가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폭도들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책임을 면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버 신혜식 씨가 공개한 음성 녹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전날인 지난 1월 14일 대통령실 성삼위험 행정관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 두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체포 저지용 방패로 활용하려 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락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 밤에도 성 전 행정관은 관저 인근 지도와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표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거기서 대비해줘야 한다.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라며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또 그런 낌새도 없었는데 민노청을 들먹이며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관저 경호 책임자에게 우파 시민들을 어디에 배치하면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신 씨는 또 1월 17일 점심을 하자고 성 전 행정관이 문자도 보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 전 행정관은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다음 날인 1월 20일 윤 전 대통령 지지 카페에 헌법재판소 출석길 응원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사임한 인물입니다. 신 씨는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면책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지만 자신이 이를 따르지 않자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폭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전광훈 목사의 최측근인 신 씨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윤석열 대통령실을 공격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인데 윤 전 대통령과 전광훈 세력 간 균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 판단에 따라 내란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성 전 행정관은 MBC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당대표 등을 뽑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느 후보도 아닌 전한길 씨가 주인공이 돼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그제 첫 합동연설회가 전한길 씨 소동으로 얼룩진 데 이어 오늘 첫 TV토론회에서도 전 씨와 후보의 친분이 논란이 되는데요. 당의 혁신 방안보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극우를 둘러싼 공방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토론회부터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과 반대, 이른바 찬탄 대 반탄으로 갈렸습니다.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비상계엄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지만 그 주인한테 총뿌리를 겨눈 행위가 그게 바로 망고 역적이고 대역죄인이죠. 과거 같았으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의 이유부터 따지자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계엄을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있고 이런 31번이나 장관이나 전부 다 탄핵하고. 장동혁 후보는 당내에서 혁신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이로 규정했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그런 내부 총질을 하거나 우리 당론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합하고 끌고 가자는 것인지. 안철수 후보는 장 후보와 극우 성향 전한길 씨와의 친분을 지적했습니다. 전 씨와 함께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그런 경고를 했던 겁니다. 첫 TV 토론회에서도 지지율 16%로 떨어진 당을 혁신할 방안보다는 찬탄과 반탄, 극우를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전 씨가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선 참담하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자족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12일 합동연설회 현장 출입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 씨가 참석을 고집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당 대회에서도 내란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에 대한 단죄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처벌의 문제라며 10번, 100번 정당 해상감 아니냐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죠. 그런데 당시 트럼프 정부가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 안보 문제까지 포함하려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도록 요구하려 했다는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관세 협상 초기인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협상에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정부 초기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18개 주요 국가와 협상할 때 필요한 내용을 각 부처들로부터 제안받았는데 안보 문제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한국 관련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국방비를 GDP 대비 2.6에서 3.8%로 증액하고 방위비, 즉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700억 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실행될 경우 국방비는 50% 가깝게 증액되고 주둔비 분담금은 거의 2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대표는 무역협상에 이런 형태의 요청이 들어가는 건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생중계된 강요회의에서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나 더 요구하는 등 정황은 뚜렷한 게 사실입니다.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당시 미국이 실제로 안보 관련 요구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우 정무수석은 타결 사흘 전 브리핑에서 안보 이슈가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만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결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미 국방부 실세인 엘브리치 콜비 정책차관이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방 지출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안보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필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관세 협상을 한 곱이 넘고 나니 이제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드는 모습입니다. 안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안보팀 양소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앞선 보도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배치, 숫자 같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중요한 건 숫자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y. 네, 그러니까 현재 28,500명 주한미군 병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나 육해공 편제 등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능력이 유지만 된다면 한반도에 묶이는 건 미군 입장에서 효율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5세대 최신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대신에 다른 곳, 이를테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을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우리한테 이걸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국 압박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미중 갈등에 자칫 휘말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요. 한미 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게다가 미중 간 분쟁이 날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의 동시도발 가능성에 대비도 해야 합니다. 결국 미중 충돌에 우리가 직접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준에서 동맹의 역할을 찾아서 미국을 설득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보면 미국은 중국 견제하느라고 바쁘니까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분담을 크게 늘려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 수치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한미 간 논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답니다. 정부 내 분위기는 나토도 국방비 증액한 걸 감안하면 증액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 폭이 문제인데요. 우린 5%를 약속한 나토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호주, 일본, 필리핀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 비교하더라도요. 우리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훨씬 높은데요. 상비 병력, 방산 규모까지 따져본다면 우리는 무임승차국은 아닙니다. 결국 방산 투자 같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는 국방비 증액의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양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의 명단이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인데요. 가족이 함께 수사를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첫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임시국무회의가 내일 오후 원포인트로 열립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유력하고 범여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도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초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하루 앞당겨 임시국무회의까지 열게 된 건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사면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통령실에 명단을 전달했던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전 의원이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 사면에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지만 최종 명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에 나섰다 이른바 건폭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도 상당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 조국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호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세를 보여온 조 전 대표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아이돌 공연을 앞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소동이 벌어져 공연이 2시간 넘게 연기됐는데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선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한솔 기자입니다. 공연장에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들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낮 2시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한글과 일본어로 표기한 팩스를 보내 고성능 폭탄을 경기장 곳곳에 설치했다고 협박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객 등 2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킨 뒤 1시간가량 수색을 벌였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폭발물 때문에 연기됐다고 해서 지금 더운데 약간 땡볕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폭발물 소동으로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2시간 넘게 미뤄졌습니다. 경찰은 팩스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이어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중학생과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시내버스가 그대로 지나칩니다. 오늘 낮 1시쯤 부산 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60대 2명이 숨졌습니다.
버스는 30m가량 더 달리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버스가 안 그래도 사람을 치웠더라고요. 60대 버스기사는 제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 감식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엄마와 10대 자녀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안 곳곳에 발화 지점이 있어 방화로 인한 화재인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아파트 복도에서 소방관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오늘 새벽 3시 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쿵쿵쿵 뭐 부시는 소리가 나가지고 창밖을 딱 보니까 바로 그 소방관들하고 나가지고 뭐 문을 부수고 있는데. 아파트 11층에서 난 불은 12분 만에 꺼졌지만 안방에서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어머니는 11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아 경비원과 주민들이 일일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2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사용을 안 돌렸어요.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대피해놨거든. 문 툭툭 두드리길래 화재 났다 그길래 무조건 문을 열어주니까 경비 아니시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이 안방과 주방, 거실 등 여러 군데이고 곳곳에 양초와 성냥이 놓였던 점 등을 들어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달 전남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벽돌과 외국인 노동자를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나서 조사해보니 해당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까지 상습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꽁꽁 묶어놓더니 잠시 뒤 짐짝 마냥 지게차로 옮깁니다. 주변 동료들은 말리기는커녕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난달 이 충격적인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근로감독관 12명이 현장에 급파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게차에 묶였던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일 연장 근무에 휴일까지 불러내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이 공장에서 지난 1년 동안 21명 직원에게 체불한 임금은 2,900만 원. 이 가운데 피해자를 포함해 8명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다른 사업체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로 임금 체불을 당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못하는 이런.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현실이지만 그들을 위한 국내 노동 환경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지게차 운전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 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경북 의성의 고운사입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전각은 물론이고 사찰 숲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넉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복원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고운사에서 산불 피해지 복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시커멓게 탄 산 깊숙한 곳, 고운사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난 3월 큰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유산을 포함한 건물 여러 동이 불에 탔고 약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 크기에 달하는 넓은 숲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 많은 곳에서 불에 탄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는 이른바 인공복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고운사는 불에 탄 숲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자연복원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 환경은 전체가 바위산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식생을 해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한테 맡겨두는 게 제일 좋겠다. 불에 탄 숲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소나무는 물론이고 그 아래 작은 화력수들까지 다 불에 탄 매우 강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밑에서 되게 많은 풀들이 올라왔죠. 이 작은 화력수들도 밑에서부터 몇 달 사이에 많이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어른 키만큼 자란 물풀의 나무도 있습니다. 이 소나무 숲 아래에는 이 땅 속에 그만큼 화력수를 틔워낼 수 있는 나무 뿌리와 양분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불탄 숲에선 여러 야생동물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며 조림을 통한 복원과 임도 건설, 속가배기 등 인위적인 방식의 산림 관리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습니다. 산불, 산사태, 그다음에 산림 관리 방안 사실 논쟁이 되게 많은 사안이에요, 그죠? 대통령 지시로 과학적 검증과 재평가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입장은 팽팽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산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 식목이 애국이기 때문에 벌목은 매국이에요. 이런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나무를 못 쓰게 해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숲은 산불 잘 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토론장에서는 수차례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임업인들을 배제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해 당사자라고 빼시고요. 왜 임업인들 얘기는 안 들으시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시급하지만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시작된 고운사의 자연복원. 이 과정은 여러 학자들이 모니터링해 연구 보고서도 만들 예정입니다. 고운사의 숲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까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배우들의 열연과 폭발적인 가창, 군무까지 펼쳐지는 뮤지컬은 종합예술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볼거리에 화려한 의상도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우리 극장가에는 의상 제작비만 수십억 원을 들인 토니상 의상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나란히 무대에 올라 경쟁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상들인지 임소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하늘 위에서 나타난 착한 마녀 글린다. 푸른 비눗방울이 겹겹이 쌓인 듯한 드레스가 등장만으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9가지 원단을 쓴 옷에 꼬박 한 달 동안 하나하나 손으로 매단 25종의 비즈 장식. 초연 때는 20kg에 달하던 걸 원활한 연기를 위해 7kg까지 줄였습니다. All of these sequins are hand sewn, so each day the Glinda's dresser will have a look, and if they can see any sequins that are missing. 브로드웨이 블록버스터 뮤지컬 위키드. 3시간 동안 33명의 배우가 350여 벌을 갈아입는데 같은 옷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You kind of feel like a Formula One car at a pit stop getting your tires changed with all these hands coming at you from. 주인공 엘파바가 입은 360겹 드레스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됐을 정도. 80여 개 가발과 360켤레의 신발까지 4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의상으로 토니상 등 수많은 의상상을 휩쓸었습니다. 경쟁적인 위대한 개츠비는 바로 작년 토니상 의상상 수상작입니다. 1920년대 화려한 뉴욕을 재현하기 위한 400여 벌의 의상은 64개 컨테이너에 실려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우리나라로 공수됐습니다. I got to put everything that I've ever wanted in a big, crazy 1920s party on stage. 의상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건 그저 무대의 화려함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옷차림만으로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직관적으로 관객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Costumes are huge in this show, and we all kind of have our own characters and our own costumes that go along with our storylines as well. 음악, 안무와 어우러져 극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또한 의상의 목. 이 때문에 극중 배경과 역사를 조사하고
각종 원단과 장식을 실험해 의상을 만듭니다. 종합 예술로 일컬어지는 뮤지컬. 연기와 춤, 노래뿐 아니라 무대 위 옷과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경쟁하듯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실점을 막아낸 삼성 김성현 선수의 기가 막힌 홈 송구입니다. 외야에서 홈까지 노바운드로 정말 정확하게 던졌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함이 감돌았는데요. 낮에는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많은 피서객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더위를 식혔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제주 부근 해상에서 머물면서 다시 저기압이 발달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오전에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차츰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도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20에서 80, 그 밖의 남부에도 5에서 60mm가량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5에서 40mm가량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1도, 대전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 24도, 청주 24도, 대구 21도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28도, 부산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